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여러분, 저는 박봉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 해서 5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로 하면 160페이지고요. 160페이지 20번째 주제부터 20번째, 21번째, 22번째 주제까지 세 주제를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세 주제를 3강에 걸쳐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장소, 여행 장소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워싱턴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정치를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리고 정치를 공부하면서 가장 사실 가보고 싶었던 곳이 워싱턴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저 워싱턴이라는 곳에 그 정치력 하에 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의 어떤 정책,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곳이 저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 저 워싱턴이라는 곳에 가서 뭔가 그런 기운을 느낄 수는 사실 없지만, 그렇지만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갔던 워싱턴이었습니다. 워싱턴 지금 위에 보이는 그림은 백악관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국회의사당입니다. 백악관은 뭐 갈 수 없고요. 국회의사당은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잘 못 봤는데 속속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이곳이 미국의, 이곳이 세계의 이런 막 조정하는 뭔가 심장센터 막 뭐가 그런 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나중에 선생님처럼 나중에 직장 잡고 막 돈 모아가지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느 다른 미국의 미국의 뉴욕, 시카고 이런데 좀 흡사 서울과 같은 그런 현대적인 도시라면 워싱턴은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추천합니다. 네. 오늘 5단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5단원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다지 많이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5단원의 시험이 출제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이 5단원은 우리가 1, 2, 3, 4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도, 오늘 우리 제목도 정치 발전의 의미와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정치 발전 위해서 참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 이야기하게 될 텐데, 참여하는 것들 벌써 2단원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고, 또 현대 민주사회 과제 역시 참여 이야기하면서 복지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 나타난다. 이런 거 역시 3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5단원을 하는 내용들은 앞에서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정말 토시 하나하나 막 개념 이렇게 필기해 가면서 이렇게 그동안 했었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큰 그림으로 크게 딱 보고 실전 문제 완벽하게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강 수로는 36강째에 해당이 됩니다. 네. 36강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정치 발전의 의미와 정치 발전과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정치 발전, 두 번째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입니다. 주안점을 두자면 정치 발전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정치 발전의 이론이 아마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정치 발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치 발전 1번으로 뒀을 때, 그러면 이 정치 발전이란 무엇인가, 정치 발전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수능특강 교재 161페이지에 보면 파이라는 학자가 정치 발전이 뭐지? 라고 정리를 한 것에 보면, 그럼 물론 그 파이라는 학자가 정치 발전이 이런 거야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을 암기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파이가 정치 발전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만큼 정치 발전의 의미는 복잡하고 또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발전을 의미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국가가 정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 높아지는 것. 이것을 정치 발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이 말 자체가. 그렇죠? 암기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우리 여기서 아주 이 단원에서 익숙하게 그렸던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정치 체제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를 정치 체제라고 쓰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정치 문화를 할 때도 이 용어를 쓰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공식적 국가 기관. 예,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 기구예요. 네. 자, 보세요. 이 정책 결정 기구가 투입된 국민의 요구를 정말 잘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정책들에 관한 정말 다양한 정치 주체들의 평가나 의견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과정이 정치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이다라고 우리 이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정치 발전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다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우리가 정책을 뭔가 쏟아내고 만들어낸다는 건 한 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국가 발전,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정치 체제, 국가기구, 정책결정기구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정치 발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책결정기구, 정치체제가 정말 제 역할을 능률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 정치 발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이 정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이 정치체제, 이런 공식적인 이런 국가기구 이들이 정말 정책결정 능력, 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죠. 즉, 이들의 정책 결정 능력이 향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얼마나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한 요구들을 제깍제깍 받아들여서 정말 그 분야에 맞는 그런 정말 전문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체제라는 이 국가기구 자체가 정말 잘 분업화되고 전문성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효율성이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죠?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이 정치 주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돼야지 되겠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떠냐면 국민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노년층과 젊은층, 남자와 여자,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라면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하면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이 정치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화된 상태에서 효율적인 정책 결정들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쓴 내용들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들어두고 정치 발전이란 이런 어떤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국가, 기구, 정치 체제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그게 정치 발전이구나. 당연히 국민이 하나로 통합돼야 되겠고 당연히 국민들의 참여가 당연히 잘 됐을 때 정치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흐름 속에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정치 발전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정치 발전 이론입니다. 정치 1에서 5단원을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이 정치발전 이론이 막 별표 몇 개야, 사회계약설만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지만 지금 배우는 36강에서는
가장 강조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별표 하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발전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 두 가지. 네. 하나는 근대화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속 이론이 돼요. 근대화론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면, 근대화론의 가장 기본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회 진화론. 그리고 이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렵죠, 여러분? 네.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뭐죠? 가장 미분화된 상태로부터 해가지고 뭔가 완성된 상태까지 쭉 나가는 그 단계죠. 이 사회를 그 단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미분화된 상태로부터 정말 발전된 상태까지 이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게 사회 진화론적 시각인데, 이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진화론적 시각을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 시각.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서구 국가와 서구 국가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서구 국가가 완전히 개발된 선진 개발국이라면 이 비서구 국가는 저개발 상태에 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구를 따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근대화론의 기본 입장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사회가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구가 발전되고 개발되고 근대화된 곳이라면 나머지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이분법적으로 보고요. 따라서 그렇지 않은 비서구 저개발된 이 사회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진화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선적 이론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비서구가 그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구를 따라하는 방향, 이 방향이 발전 방향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이 서구의 제도와 이념, 이런 것들을 수용했을 때 이 비서구 사회도 이 발전 방향을 따라서 진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미리 딱 봐도 어때요? 굉장히 이 서구 중심적인 사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 전제 조건부터 살펴봤어요. 그에 비해서 종속이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종속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전 세계가 중심부 국가들하고, 여기 중심에 있는 중심부 국가들하고,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주변부 국가들로. 네. 당연히 중심부 국가들은 이 서구 사회가 되겠고, 주변부 국가들은 아닌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국가들이. 이 종속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 니네 말 맞다나, 만약에 이 서구의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자. 그럼 발전할 것 같아? 아니야. 더 저개발되더라고. 왠지 알아? 그것은 이 중심부가 이 주변부를 종속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이 주변부 사회들, 이 주변부 국가들이 저개발 상태에 놓인 이 원인이 바로 이 중심부에 있는 서구 국가들이 종속하고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잘 못 사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이들에게 있는 거 뭡니까? 노동력, 자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중심부가 말로는 우리 따라에 교류하자, 교역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 중심부는 자기네들의 자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주변부에 있는 노동력, 그리고 이 주변부에 있는 자원, 이런 것을 다 착취해 갈 뿐이야. 이 중심부랑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더 착취되고 더 종속당하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속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종속이론가들은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을까?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걸 끊으라는 거야. 종속과 착취를 끊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변부 국가들이 중심부 국가들로부터, 이게 부러졌네요. 서구 국가들로부터 독립에 이 분쟁의, 종속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종속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의 주장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근대화론은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그런 이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비서구와 서구로 나눠서 서구가 아닌 다른 사회는 다 저발전 상태고 근대화되지 못한 사회라고 규정을 하며, 그리고 이쪽으로만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구 중심적 이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화론의 하나의 의의점은 뭐냐면, 하나의 의의를 찾자면 이 근대화론은 굉장히 아시아, 그리고 옛날에 공산권이었던 나라, 아시아나 구공산권이었던 나라의 이 발전을 잘 설명해 줍니다. 민주화를 잘 설명해 주죠. 실제로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 6.25 전쟁이 끝나거나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보다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해요. 정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서구의 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이 권위주의 정권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시련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됐습니다. 받아들이면서 교류하면서 실제로. 그래서 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 공산주의였다가 이제 민주화된 나라들의 그런 발전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 종속이론을 볼게요. 이 종속이론의 장점은요,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사회적 혼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중심부국가 서구와 교류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꽤 했었어요. 근데 교류하고 발전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 라틴 아메리카는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종속이론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교류하고 개방하고 그리고 받아들일수록 종속과 착취만 심해지는구나 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이 사회적 혼란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 종속이론의 한계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면 무조건 어때요? 서구로부터 독립, 이 종속의 고리를 끊고 단절해야지만 정치 발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서구의 그런 민주화나 서구의 이념, 제도, 이런 것들, 민족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점도 많은데 이런 제도의 우수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이 이상으로 더 나갈 것은 사실은 좀 없어요. 수능하면 2006년도인가 2007년도 선생님 기억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험 문제 출제될 때 근대화론, 종속이론 이런 걸 딱 두고서는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정치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비되는 두 가지 시각이 있고 이런 시사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학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대화론은 사회 진화론적 시각으로 서구만 따라가면 돼 하는 시각이고, 종속이론은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종속과 착취가 심해지고 오히려 저개발의 원인이 이 종속과 착취에 있으므로 이 고리를 끊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거. 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36강의 제목 정치발전과 현대민주사회의 과제 중에서 여러분 정치발전 내용 중에 그 의미와 이론까지 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바로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입니다. 실제로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를 가져다가 선생님이 뭐 그 개념 강의 설명할 때 이럴 때는 정말 긴 시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정말 우리가 시험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축약이 됐습니다. 현대 민주사회 과제, 한 나라가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과제를 이 국제적인 차원과 그리고 국내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라고 하는 것들, 뭐 정말 많이 짚을 수가 있겠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뭐 정말 많은 복잡 다단한 이 문제들을 어느 한 국가의 그런 노력만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국내적으로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죠. 그렇죠? 민족끼리 정말 지역끼리 막 종교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나라들 치고 제대로 발전한 나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남녀, 뭐 빈부격차를 떠나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떠나 사회가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이 국내적으로는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복지사회 실현. 네, 복지사회 실현을 또 하나의 과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죠. 모든 국민이 직접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일단은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참여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 이런 과제들을 집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면서 어떤 국가기관의 비대화가 나타났다고 했었죠? 행정부 비대화,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자주 했던 얘기들인데 보다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 그리고 보다 조직화된 행정부가 입법부에 비해서 보다 더 이 입법을 오히려 다 잘하거나 정책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내거나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국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죠. 여러분 1단원에서 했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시면 권력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권력 분립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을 어떤 한 기관에 정말 많이 주거나 어떤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잘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권력 분립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권력을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정말 균등하게 이렇게 권력이 잘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만 비대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 기본권 보장이라는 권력 분립의 목적을 잘 실현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입법부에 비해서 행정부는 어떠냐면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관료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과제, 복지사회를 실현한다라는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와 인권의 조화 역시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로 집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협력하겠다. 국내적으로 하나로 사회를 모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참여를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러면서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지와 인권의 조화라는 측면까지 꾀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내용 정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유선 씨 같은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요. 네. 뭐가 이렇게 튀지 않잖아요.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정말 독보적인 존재가 돼갖고 막 반짝반짝 막 모든 주목을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렇게 유선 씨 같은 그런 강사, 나는 강사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풀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들 확인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출문제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163페이지 기출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수능 문제가 되고요. 2007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을 토대로 A국의 정책 지향점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그랬습니다. A국은요. 유럽식 모델과 영국이나 미국식 모델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대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득 5분위 분배율을 여기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까지 물었으니까요. 보시면 이 유럽식 모델은요. 여러분 이 유럽식 모델은 사회 복지를 강조한답니다. 그리고 분배를 중시한대요. 그렇죠? 형평성. 성장보다는 분배, 형평성, 사회 정의를 우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위주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경직된 노동 정책을 특징으로 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유럽식 모델은 어떤 그 기업의 상황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막 사람들을 해고하고 잘라버리고 막 그런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경직된 그런 노동 정책을 특징으로 하고 정의, 분배, 형평성을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영미식 모델을 살펴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의 개입을 줄어들여요. 국가 개입. 줄어들고 시장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죠. 다시 말하면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성장을 여기는 분배를 중시하였던 유럽식 모델에 비해 여기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경쟁을 중시하며 지금 보시면 여기는 기업과 위주의 유연한 노동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고도 가능한 그런 형태. 실제로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유연화된 노동정책을 들여와서 여러분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계약직이라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가 굉장히 일반화되었습니다. 평생 직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언제 내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는, 해고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유럽식 모델과 영미식 모델이 있는데 A 국가는 어떤 모델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라라는 것이래요. 경제 지표 한번 봐볼까요? 지금 보시면 소득 5분위 분배율이라고 되어 있고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하위 20%에 대한, 즉 못 사는 사람 20%의 소득에 대한 상위 20%의 소득입니다. 자, 보세요.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일수록 이거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일수록. 자, 생각해 보세요. 하위 계층의 소득 100만 원이야. 상위 계층 소득 120만 원이야. 근데 어떤 나라는 하위 계층 소득 100만 원인데 상위 계층 200만 원이야. 그렇죠? 빈부격차가 클수록 위의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커지는 거죠. 보세요.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렇게 있는데
지금 A국 보시면 이 숫자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렇죠? 이 숫자가 무지하게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위 20%에 비해서 상위가 소득이 굉장히 더 많다라는 거죠. 다른 여타의 나라에 비해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빈부격차가 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상황에서 유럽식 모델이 맞을까? 영국, 미국식 모델이 맞을까? 어떤 거예요? 분배, 성장, 막 잘라버리는 정책. 어떤 걸까요? 그렇죠? 유럽식 모델이 보다 맞겠죠. 그럼 해볼게요.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 어디? 영미식 모델이 되겠죠. 그렇죠? 가 아니죠. 니은 볼까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겠죠. 빈부격차 큰 상황, 하위에 비해서 상위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 맞죠? 디귿. 성장 후의 분배가 아닌 파이를 막 키운 다음에 나누는 것이 아닌 분배를 통한 성장, 분배 강조 맞네요. 그렇죠? 디귿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기회의 평등만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의 배려가 좀 안 되잖아요. 기회만 똑같이 주고, 예? 사실 여건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기회가 무색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간의 결과의 평등을 좀 보장해 줘야 되겠죠. 아니고요. 네. 그다음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렇죠. 정부의 개입, 유럽식 모델입니다. 영미식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 저 분배를 강조하는 유럽식 모델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느 정도의 개입까지 봐야 되겠죠. 네, 문제 잘 푸셨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기출문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실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가하고 라는 어떤 주제를 다루기 위해 수집된 통계 자료예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길래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가는 세계 각국의 부패 지수고, 나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세계 각국의 부패 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어떨까? 이렇게 알아본다는 걸 거야, 아마. 그쵸? 부패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정치 참여는 어떻게 되고 있지? 뭐 이런 거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 다시 말하면 갈등이 굉장히 많을수록 사회통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통합의 정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지역의 투표 결과를 보면서 지역주의 성향, 뭐 이런 거. 그렇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영남 쪽은 누구, 호남 쪽은 누구, 뭐 이런 거 보면서 지역주의 성향 같은 거 볼 수가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정치적 무관심,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이 모든 자료를 포괄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정치적 무관심하고 굳이 찾자면 나 정도겠죠.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그런 투표율을 통해서 무관심이 심하구나.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 나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번.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부패, 정치 참여 정도, 얼마나 갈등이 많은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주의 경향 다 속하겠죠?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맞아 볼까요? 정치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실제로 정치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배경은 이 서구의 그런 제도만 받아들였더니 정말 발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발전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정치 발전 이론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네. 4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성장 위주로 정책을 했을 때 뭐 참여율이 떨어지고 막 이런 아니잖아요. 5번.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의 장단점, 부패 지수 뭐 이런 거 연관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제기되는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찾아봅시다. 우리 현대 민주사회의 과제 5가지 해봤죠?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선진사회는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선진 국가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과 그리고 국가 안보 때문에 행정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발전한 나라건 선진국이건 아직 개발도상국이건 간에 어떤 목적으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행정부가 비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기능 강화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대요. 행정부가 비대해지면 그쵸? 상대적으로 시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약화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정말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권위주의 정권들을 보면 또 그렇고요. 네. 그럼 이 현대민주사의 과제 무엇일까? 지금 여기 지문에서 행정부 비대화에 따른 시민 통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집단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지금 여기 집단 간의 무슨 갈등, 지역 간의 또 뭐 이런 갈등과 사회 통합의 문제 아니지요. 그렇죠? 네. 권력에 대한 감시, 그렇죠? 인권 증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부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와 인권의 조화라는 현대사회의 문제, 아니, 현대사회의 과제,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더 확인해 볼게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사회 구현한다. 복지사회 구현하다 보니까 행정부 비대화 문제 발생했고 그래서 인권 침해 가능성 커졌다까지 가야죠. 아닙니다. 지구촌 문제 세계 시민의식 아니고요. 네. 5번 대중의 참여 아니죠. 여기선 참여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기 5가지를 보시면 현대민주사의 과제로 아까 썼던 5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국제적으로 협력이고 사회통합, 참여, 복지, 그리고 복지와 인권의 조화까지. 네, 기억하시죠? 네, 이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다음이요. 3번 문제예요. 여러분 보시면 다음 필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입니다.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부패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민주적 정치 제도와 시장 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결국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화되지 못한 나라일수록 부패 지수가 높고 여러분 진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들도 잘 갖추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민주화될수록 이 부패나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점점 어려운 구조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는 왜냐하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부패로 인한 폐해를 정확히 인식해서 부패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여기 제도적 기반. 부정부패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각. 그건 안 돼라는 그런 사회 풍토 분위기도 중요한데 그 풍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제도적인 것으로 막는 그런 기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 아닌 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요. 네. 1번 옴부즈만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옴부즈만 제도는 뭐냐면 국회 입법부에서 선임한 그런 조사관이 행정부 얘네들이 부패가 없는지 이렇게 막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 맞습니다. 견제하는 공직자 윤리 규정 강화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3만 원 이상의 돈 봉투 받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규정들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이 부정부패 의혹이 그런 뭐죠? 그걸 꼬시는 거 뭐라고 하죠? 유혹, 예, 유혹. 네, 맞습니다. 유혹이 정말 많대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이렇게 사무실에서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가 시장이에요. 정말 많은 그런 지역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제가 여기다가 뭐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십시오 100만 원, 뭐 해 주십시오 200만 원 이렇게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한 시장님은 정말 자기가 이런 부정부패에 연루된 막 자기가 진짜 처음에는 온몸으로 거부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 유혹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그 집무실에다가 CC 카메라를 달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 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카메라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그 유혹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아직도 이런 부정부패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지금 공직자 윤리 규정, 옴부즈만 제도, 부정부패 방지법 되겠죠.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통해서 그 재산 어디서 난 거냐 캐는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밝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번에 보시면 공직자의 학력을 공개함으로써 이건 진짜 차별이지. 5번이 아닙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갑과 을의 주장을 바르게 분석한 것입니다. 갑 볼게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돼.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리고 능력에 따라 부가 분배되도록 해야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 강조하고 있죠. 네, 그 능력에 따라 부가 분배되도록. 부의 분배가 이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이 멈추고 말 거야.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능력에 따른 분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은 보면요.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단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너무 비정한 사회 아니니? 따라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면 빈곤층의 불만이 극대화되고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 혼란을 빠질 수 있어. 따라서 을은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 국가의 정책적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갑과 을의 시각 차이 아시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갑은 능력에 따른 분배가 복지병을 유발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자 봅시다. 지금 갑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을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복지를 강조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갑은 보세요. 능력에 따른 분배하면 사람들이 복지 혜택 누려야지. 복지 혜택 누려야 되니까 일 안 해야지. 이게 바로 복지병이죠. 국가가 다 해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죽여가는 것. 그게 바로 복지병이죠. 그렇죠? 이건 일 안 하려고 하는, 국가에 의존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갑을 잘 읽어보세요.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되면 복지병을 유발해? 아니죠.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되면 복지병을 유발할 것이란 이거 관련 아니죠. 그렇죠? 네. 니은 보겠습니다. 갑은 오히려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줬을 때, 국가가 개입해서 똑같이 나눠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봤겠죠. 그렇죠? 니은 볼게요. 니은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앞으로. 갑은 균등한 분배에 반대를 하고, 그쵸? 경제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디귿. 을은 소득 분배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복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 개입 반대가 아니라 개입 찬성이죠. 그쵸? 리을 볼까요? 을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그쵸? 지금 보시면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면 빈곤층의 불만이 커져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쪼개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분배 문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 맞죠? 그렇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처럼 노사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지금 이 20번째 주제, 정치발전과 현대민주사회 과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볼게요. 게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게임 이론. 국제정치할 때도 이제 설명이 나중에 될 텐데요. 보시면 이 모든 게임은 제로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썸이 합계죠. 합계를 하면 제로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A하고 B가 만나서 게임을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얻어가는 자와 하나도 얻지 못한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100을 얻어가는 자와 마이너스 100인 사람. 그래서 합계가 0, 제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여주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경마 경기. 저도 경마장 안 가봤는데 가보면 그 1등을 한 사람한테 모든 돈을 몰아주고 나머지 사람은 다 거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승자가 있으면 무조건 패자가 있는 게임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한테 이득이 되면 누군가한테 플러스가 되면 반드시 상대방 마이너스고 여기가 승자면 반드시 패자가 있다라는 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네. 제로섬 게임은 두 사람이 한 가지 상품을 두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는 게임처럼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게임을 말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게임. 그래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어떤 게임일까? 얼핏 보면 제로섬 게임 같죠.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이기면 사용자는 손해, 사용자가 이기면 노동자는 손해. 이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서로 양보 없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 노사관계는 제로섬. 노동자가 승자면 사용자는 패자, 사용자가 패자면 노동자가 승자인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둘 다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주장이고 이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찾아보죠. 기억. 대화와 신뢰를 통한 타협은 서로 타협하면 둘 모두에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둘 모두에게 플러스죠. 그쵸?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예가 되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하면 노동자는 좋죠. 노동자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비용 증가로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죠. 마이너스. 이거 제로섬 게임의 예가 되죠. 이거는. 그렇죠? 다음. 파업이나 직장 폐쇄는 기업의 생산 차질을 초래한다. 자, 보세요. 파업하고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의 생산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도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렇죠? 둘 다 모두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 맞죠?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사원의 복지급여 확대는 노동자에게 복지급여를 많이 주면 사원은 좋네요. 노동자는 좋습니다. 근데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된대요. 마이너스네. 그치? 이건 제로섬 게임의 예가 되죠. 그래서 둘 다 모두에게 이득이냐, 둘 다 모두에게 마이너스냐를 찾아보라는 게 이 문제의 요지였습니다. 어려웠습니까?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고요. 지금 보시면 개인의 능력 부족, 사회제도의 잘못이라는 측면이 많아졌습니다. 볼까요? 네. 빈곤 문제 대책을 둘러싼 대립 가능성 커지죠. 사회제도의 잘못이라는 측면, 개인 능력 부족이라는 측면이 중도적 입장보다 많아졌으니까. 다음이요. 조세 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어느 쪽의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들이 커졌으니까. 다음이요. 정치 체계에서 빈곤 문제에 대한 투입 기능,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요구와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죠. 마지막.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요구하는 사람들, 사회제도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들 비중 커졌기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문제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배운 부분은 정치 발전의 의미, 그리고 이론, 그리고 현대사회, 민주사회의 과제였습니다. 그것들 머릿속으로 딱 정리하시면서 실전 문제 통해서 잘 확인하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정치 문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